마지막으로는 이 카툭티, 이게 역대급이라는 겁니다. 카메라가 이번에 기본적으로 이게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화각도 넓어지고 하니까 이게 화소도 커졌잖아요. 2억 화소짜리가 막 들어가고 이러니까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에러입니다. 간밤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었죠. 바로 갤럭시 Z 폴드 7과 Z 플립 7이 드디어 공개가 됐고,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폼팩터로 FE라는 버전도 나오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보급형이죠. 안대공학 채널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도 중국에서는 이 삼성에 대항하는 폴더블 내놓기 위해서 이 두께를 굉장히 얇게 가져가는 전쟁을 계속했고, 작년에도 여기에 맞춰서 삼성이 스페셜 에디션으로 얇게 냈는데, 이번에는 진짜 정말로 호평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뉴욕에 가 계시는 오무크 전자상가님이라던가 기타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이 소개를 해주셨고, 두께라던가 아니면 카메라를 굉장히 이제 하이엔드급으로 올렸다라고 하던가, 그리고 우려하고는 다르게 엑시노스를 탑재를 하지 않고 폴드에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넣어줌으로써 성능까지 챙긴 모델인데요. 아쉽지만 플립에는 엑시노스 2500이 들어갔습니다. 제가 아쉽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도 이 엑시노스라고 하는 삼성에서 만든 AP는 아무래도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데,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따 정리를 드릴 건데,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얇게 한 번에 굉장히 많이 뛰어넘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워요. 그리고 바형 스마트폰과 대비했을 때에 진짜 바형도 되고 그냥 펼치면은 이 폴더블로서 넓은 화면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스마트폰이 되어서 이번에 굉장히 좀 히트를 칠 것 같은데, 많은 분들이 이런 강점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어떤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들 있잖아요. 왜 안 됐을까라는 것들을 기술적으로 한번 좀 파악을 해보고, 어떤 것들이 이걸 탑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폴드 플립 시리즈가 얼마나 흥행할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한번 가보시죠. 일단 중국에 있는 그 폴더블 스마트폰들 비롯해서 많은 스마트폰들이 이 두께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얇게 나왔잖아요. 근데 우리 일단 중국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. 저도 실물로 봤을 때는 제가 파리에 갔을 때 실제로 본 거 외에는 제가 써본 적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내수해서 이제 받쳐주니까 실제로 제가 겪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, 삼성에서 이걸 딱 내주니까 우와 이게 이렇게까지 된다고 하고 이제서야 놀라는 거지, 사실은 작년에 이 정도의 굵기의 스마트폰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슈가 있고, 보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, 그래도 폴더블 시장의 최선두주자인 삼성에서 이렇게까지 한 번에 엄청나게 얇게 만든 폴드 시리즈를 내놨다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, 두께가 8.9mm라고 하니까 기존에 10mm 이상이 됐는데 갑자기 확 줄어들었고, 플립은 근데 이제 많이 줄어들진 않았어요. 근데 고무적인 거는 이 폴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샀던 갤럭시 S25 울트라 이것보다도 가볍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서 훨씬 더 넓은 경험성을 가진다는데 굉장히 많은 기술적 개선이 있었겠죠. 근데 가격이 엄청나게 더 비싸졌기 때문에 이 가격이라는 점에서 좀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면은, 우선 첫 번째 바로 UDC입니다.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. 요거 지금 특허 소송 때문에도 뭐 못 넣는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, 뭐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알 수가 없겠지만도, 사실 이 전면 카메라 펼쳤을 때 안에 있는 카메라가 이 디스플레이의 이 모기장을 형성하면서, 그러니까 보일 듯 말 듯 근데 좀 거슬린다는 사람도 있고, 그래서 초반부터 여기에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디자인이었죠. 이게 카메라 위에 픽셀 층이 있으니까 빛이 투과를 하려면은 이 픽셀을 약간 이제 거쳐 가야 되기 때문에 빛 자체가 기존 카메라보다 훨씬 덜 투과를 하겠죠. 이전 폴드 모델이 UDC가 뭐 몇백만 화소 이 정도에 머물면서 노이즈가 많다 보니까, 이게 뭐 이게 페이스타임 같은 영상통화 같은 걸 하려고 하면은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관점들이 있었는데, 아무래도 UDC가 아직 성숙해서 완전히 안 보일 정도로 하는 걸로 가기에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펀치홀로 그냥 구멍을 뚫어갖고 하는 구조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. 실제로 이번에 폴드 7 내부 카메라가 1000만 화소로 굉장히 높아졌거든요. 이 정도 되면은 뭐 기존의 하이엔드급으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, 요즘 뭐 이렇게 크리에이터들을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릴스도 찍고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. 전면 카메라가 그래도 중요하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포지션을 좀 이렇게 새롭게 달리하지 않았냐 싶은 부분이 있고요. 이 UDC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보시면은 샤오미 미믹스라든가 아니면 오포에서 나온 것들은 픽셀 모양들이라는 게 굉장히 달라요. 그러면서 중국은 이 디스플레이에 거의 이 UDC가 티가 안 나게끔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해서 거의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기술력이 떨어지냐, 그건 아니고요. 이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. 디스플레이에서 잘 안
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카메라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고 노이즈가 많이 끼게 되는데 좀 티가 많이 나면 날수록 카메라 성능은 그래도 올리는 게 있죠. 삼성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의 진심이었던 갤럭시 시리즈를 계속 내놨기 때문에 너무 이 급 차이를 많이 두기에는 이 폴더블이라는 폼팩터가 이 하이엔드급인데 요거를 좀 UDC로 계속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판단들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UDC 자체가 또 부품 가격으로 보면 단가가 좀 비싸겠죠.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모듈보다 공정이 복잡하고 수율이 낮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더 높을 수밖에 없고 프리미엄 제품군이라 해도 이게 뭐 올리고 하면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요걸 좀 이제 빼고 싶다라는 뭐 주문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. 전략적인 판단인 거죠. 다음 두 번째 S펜을 드디어 뺐는데 물론 이 폴더블 시리즈에서 이 S펜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탑재하기보다는 옵셔널하게 지원을 하는 거죠. 근데 S펜만 있으면은 무조건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죠. 예를 들어 갤럭시 S25 울트라에 이 S펜을 갖다 대면 그려집니까? 안 그려집니다. 왜냐하면은 디스플레이에 이 펜의 전자기장을 인식하는 하나의 이 패널 아래에 레이어가 있어요. 바로 디지타이저라고 하는 건데 이 디지타이저가 이 물리적으로 특정한 두께를 차지하고 있죠. 업계에서는 한 0.5mm에서 1.5mm까지도 간다라고 하니까 이번 폴더블 폰이 이제 8mm대가 되는데 거의 1mm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레이어를 없애버린 거니까 이번 폴드 7이 전작 대비해서 2mm 이상 얇아진 데에는 아무래도 이 S펜을 뺨으로써 디지타이저를 아예 빼버렸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겠죠. 그리고 저도 갤럭시 S25 울트라를 산 이유가 일단 뭐 S펜을 꽂고 다니면은 뭐 언제든지 쓸 수 있으니까 이게 편한 게 있는데 케이스가 없으면은 이거 들고 다니기 힘들거든요. 안 그래도 폴더블 큰데 케이스에 이거 꽂고 다니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기도 하고 실상 S펜을 좀 잘 안 쓰지 않나 라는 통계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. 물론 아무래도 S25 울트라보다는 이 폴더블 폰 유저 중에는 좀 매니아층에서 S펜을 굉장히 잘 쓰고 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사용률이 낮은 부분들을 포기하고 좀 더 많은 다른 층의 사람들한테 이걸 보급을 하기 위한 또 전략적인 판단이 아니었을까. 또 디지타이저 빼면 또 단가도 줄일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또 가격을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. 이 샤오미의 미믹스 폴드를 보고 계신데 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뭐 펜을 쓰지를 않긴 하거든요. 펜을 없으니까 그러한 보관함 같은 것도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는 강점이 있었죠. 디지타이저를 애초에 빼고 생각했으니까 뺀 상태에서의 굵기를 얇게 만드는 거 이런 기술이죠. 세 번째 아쉬움이라고 하면은 폴드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탑재를 해줬죠. 가장 하이엔드급의 AP를 넣어줬는데 플립 7에는 엑시노스 2500이 들어갔다는 겁니다. 삼성의 자체 설계 AP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에서는 지금 파운드리가 이제 많이 가동이 안 되고 있고 또 엑시노스를 설계해놓고 이거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걸 좀 이렇게 소진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.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파운드리도 가동을 하면서 물론 이 플립 수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? 뭐 정말 많이 해봐야 뭐 100만 개, 200만 개 정도 될까요? 원래 폴더블 시장이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탑재한다 하더라도 많이 못 넣었겠지만 어쨌든 이걸 또 이제 양산을 해가면서 파운드리에서는 파운드리의 어떤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 되고 엑시노스도 계속 도입을 하면서 좀 싸게 넣을 수가 있겠죠. 왜냐하면은 퀄컴이 비싸니까 퀄컴 그거 다 넣어주면 좋겠죠. 그러면은 단가도 올라가고 그렇게 비싸게 가면서 레버리지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수준이 있겠죠. 어쨌든 엑시노스 2500을 넣으면서 이 플립에 대한 수요자들은 아무래도 성능보다는 디자인 측면에서의 뭔가를 기대하지 않았을까라고 포지셔닝을 가져가면서 GPU 성능은 사실 엑시노스 2500 성능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와 비슷하거나 약간 우위에 있는 정도로 나타나서 또 GPU는 또 이렇게 또 괜찮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. 그래서 뭐 AI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데는 좀 무리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CPU 성능이 워낙 이제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삼성 파운드리의 3나노 핀펫을 접고 처음으로 적용하는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썼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봤지만 실제로 이 벤치마크를 돌려본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죠.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오포 파인드 M5라고 하는 이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얘도 굉장히 이미 얇게 나왔거든요. 그러면서 이미 8.93이니까 이미 몇 개월 전에 나왔는데 이미 이렇게 얇은 거를 내놓고 있었다란 말이죠. 무게도 지금 물론 뭐 갤럭시 폴드가 좀 더 가볍게 나오긴 했지만 그때 이미 이 정도로 달성을 하고 있다.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도 뭘 탑재를 했냐? 폴드에서는 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탑재를 했죠. 그리고 파인드 N3 플립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텍 9200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? 이렇게 플립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이렇게 저렴한 모델을 넣는 경향은 있습니다. 늘.
점수를. 근데 이 엑시노스 2500이 아쉬운 이유는 이 벤치마크 점수가 영 안 나온다라는 거죠. 이 기펜치 6 기준으로 봤을 때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은 거 보이십니까? 싱글코어가 거의 이제 최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멀티는 만점을 넘어갑니다. 아이폰 16 프로도 3300에다가 8150인데 오른쪽 보시는 거는 오목거 전자상가 비트님이 직접 이렇게 테스트를 해주신 거예요. 직접 테스트 해봤는데 2100점입니다. 2100점. 지금 5등, 6등도 안 되고 7등, 8등 수준인가요? 요 정도에 위치한 수준인데 싱글코어가 그렇고 7440이라고 하면은 요 한 3등 정도에 위치한 거죠. 이런 게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. 이 점수가 어느 점수냐라고 보시면은 사실 1년 반 전에 나온 스냅드래곤 8 젠 3 있잖아요. 갤럭시 S24 울트라에 들어갔던 여기에 들어갔던 스냅드래곤 이전 세대의 칩 그냥 들어간 건데 걔가 2300에 7500인데 근데 얘보다도 싱글코어가 약 10% 정도 낮고 멀티코어는 유사한 수준이니까 한 2년 정도의 갭이 있다라고 대충 잡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. 아쉬운 거는 요 같은 경우에는 TSMC의 4나노 공정을 썼죠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정 얘기할 때 인텔의 4나노, 삼성의 4나노, TSMC의 4나노는 서로 다른 4나노예요. 똑같은 4나노가 아닙니다. 10나노 이하부터는 이 대충 그 정도 될 거다라는 약간 거의 모델명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스냅드래곤 8 젠 3가 TSMC에서 만들었는데 TSMC의 4나노 공정 M4P 노드를 썼는데도 점수가 이렇게 잘 나오는데 엑시노스 2500의 경우에는 삼성 파운드리의 3나노 GAA 공정을 썼는데도 점수가 이렇다. 이런 게 좀 아쉽다라는 거죠. 자, 네 번째 아쉬운 거 바로 실리콘 배터리가 미적용됐다라고 하는 건데 갤럭시 Z 폴드 같은 경우에는 4400mAh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. 이게 Z 폴드 6랑 똑같아요. 사실 이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Z 폴드 6랑 Z 폴드 7은 두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. 그러니까 얇게 만들고도 용량을 똑같이 넣었다라는 거에서 일단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. 얼마나 엔지니어 분들이 열심히 노력했을까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4400 수준으로 계속 이렇게 해왔더라고요. Z 폴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. 근데 두께를 계속 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기술 혁신이죠. 근데 제가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 폴더블 같은 경우 특히 하웨이의 메이트 X5라든가 아노 매직 V2 뭐 이런 애들이 배터리에 뭘 넣기 시작했냐 그냥 일반 리튬이온 배터리에 음극재를 그래파이트 그러니까 흑연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그 음극재에 실리콘을 잘 섞어가지고 카본 복합 음극재로 가져서 용량을 늘린 버전을 넣고 있단 말이에요. 똑같은 크기에 용량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식이죠. 중국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5000mAh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두께도 되게 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실제로 지난달에 오포가 실리콘 카본 배터리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용량을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. 이게 음극재 실리콘 넣게 되면은 카본에는 원래 이렇게 육각형 사이사이에 리튬이 쏙쏙쏙 들어가는 구조인데 실리콘이 좀 더 들어가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넣을 수 있어요. 근데 이 실리콘 카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아직 이제 5% 요즘도 이제 넣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중국은 막 공격적이에요. 막 10% 늘리고 막 이래요. 굉장히 이제 용량을 많이 늘리는 거죠. 근데 안정성에 있어서는 뭔가 이게 조금 더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삼성이죠. 아무래도 예전에 갤럭시 노트 7 발화 사건, 배터리 터진 사건 같은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런 걸 좀 이제 생각하고 넣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저의 생각은 사실 안정성보다는 실리콘이 좀 더 비싸요. 음극재가. 이 원가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실리콘계 음극재가 인조 흑연 대비해서 2023년 기준으로 한 10배 비쌉니다. 그러니까 가격이 더 높아지는 수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상용화된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꽤 상승하니까 아무래도 요거가 좀 탑재하기가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바로 반사 방지 코팅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건데 프리미엄급인데 왜 반사 방지를 안 해줬을까? 갤럭시 S 울트라에는 이제 뭐 고릴라 아머 이런 것들 해갖고 저반사 코팅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. 근데 기본적으로 이 폴더블 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이 채택하는 방식은 UTG 방식이죠. 울트라 틴 글래스 초방막 유리라고 하는 그러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소재가 내구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균일하게 저반사 코팅을 입히는 게 일반적인 평면 유리보다 훨씬 어려워요. 기술적으로. 그러니까 그게 어렵다는 말은 뭡니까? 공정에서의 단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. 결국은 원가 상승 문제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죠. 당연히. 이미 굉장히 많이 비싸요. 얇게 만듦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비싼 부분이 있는데 기존 가격 수준보다 조금 더 올랐잖아요. 그래서 한 방에 이렇게 가격을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고요.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삼성이 워낙 안드로이드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 있는 그런 스마트폰 제조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. 자기가
이런 것도 내놓고 이 하이엔드급을 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하이엔드급을 내려려고 하는데 반사방지를 이제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반사방지 코팅을 잘 안 해요. 대부분 그냥 이제 그냥 저반사 보호 필름을 그냥 부착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안 된다고 해서 뭐 중국이 뒷따라잡히니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아마 단가 측면에서의 이제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 카툭티 이게 역대급이라는 겁니다. 카메라가 이번에 기본적으로 이게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화각도 넓어지고 하니까 이게 화소도 커졌잖아요. 2억 화소짜리가 막 들어가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크게 들어가야 되는데 얘 두께 자체가 얇아지니까 카메라가 얘를 품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더 줄어든 거죠. 얇아졌으니까. 그래서 이 부분은 얇지만 이 부분은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사실 이걸 다 덮어 씌우는 케이스를 씌우면은 이 얇음을 체감을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죠. 이번 포인트에는 확실했던 게 기존 폴드 시리즈, 플립 시리즈에서의 이 카메라의 아쉬움을 확실히 해소를 해주려는 그러한 의도가 좀 엿보여서 저는 나름대로 좀 괜찮았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툭티는 아직 물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카메라 범퍼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난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. 사실 우리나라에서 삼성만큼 많이 응원을 받으면서도 삼성만큼 욕을 많이 들어먹는 그런 회사가 없잖아요. 뭐 제일 뭐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다니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또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? 요즘 뭐 하이닉스도 잘 나가지만 물론. 근데 제품 관점에서 이렇게 매번 이렇게 나오면은 뭔가 기대보다는 약간 좀 덜하다라고 하는 그런 실망감이 많은데 이번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, 호평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워낙 많은 분들이 또 이게 또 잘 나가는 부분들을 이제 제품 리뷰를 직접 해주시면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왜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가, 그 아쉬움은 어떤 부분에 의해서 비롯되는가를 좀 분석을 해보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안대공학 인스타그램 언리얼텍.에러에서 이렇게 짧게 영상을 올리고 있고 짧은 뉴스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.